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자택 지휘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신사 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혔죠? 요즘 불편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강변 강북도로도 통제가 되고 있고, 예. 서강대교도 통제가 되고 있고. 네네. 예. 그런데 네. 예,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령 교통을 막은 곳에 예. 한 사진에 한 좀 200m, 300m 앞에서부터 저기 막혀 있다고 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심야에 그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올려놓고 예. 심야에 가는데 네. 그 표시가 안 돼가 있어요. 아. 그냥 그 닥쳐서 표시가 돼가 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막상 가니까 막혀 있으면 갑자기 또 턴해야 되다 예. 보면 뒤따라오는 사람 부딪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얘기 진행해 볼게요. 이른바 그 자택 지휘 이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는 그러면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제 역할을 못한 거다. 대통령실은 반대로 이 지금 재난 상황인데 지금 야권에서 정치 공세만 일삼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권에서 왜 이 내용을 지적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침수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로 또 이동을 못하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거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청와대를 안 쓰겠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인데 네.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네.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들은 상당히 작은 문제들이고 오히려 아마 임기 내내 그런저런 문제들에 시달릴 거라고 보는데 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까?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난망한 얘기죠. 그러면은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그렇죠. 된다는데 몇 시간 전에는 현장 갈 필요 없고 전화로 다 된다고 했다가 맥락이 다시 안 또 뭐 맞다. 한 대여섯 시간 후에는 현장에 가서 예. 쭈그리고 앉아서 여기가 거깁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 경호실장 경질 사유다. 또 그렇게 청와대 왜 옮겼냐? 아마 임기 내내 이럴 거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 두 분요. 지적이 아니 그런데 적절합니까? 네네. 우선 네. 그 비가 저녁 한 7시, 8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집으로 퇴근을 한 것은 그 저도 조금 너무 성급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예. 이 대통령실에서 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것도 그리고 지시할 것은 지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컨트롤 타워가 이 대통령실이다 뭐 아니다. 대통령이 왜 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이죠.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예, 상황실이 아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소 같으면 이제 보통의 그 재난은 행안부 장관.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이제 국가적 재난. 예컨대 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뭐 폭증을 한다. 이러면 그 국무총리가 그 사실은 컨트롤 타워잖아요. 예. 부처 간에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대통령은 실제로 그 큰 결단을 보고를 받고 큰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뭐 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그 이제 숙고를 해서 이 결정을 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그 수해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 수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집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냐 하는 말은 지금 좀 오버한 겁니다.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전쟁이 터지면 참모총장이 지휘하잖아요.
합참의장이 예, 예. 합참의장이 예, 지휘를 예. 하고 그다음에 각군 총장이 또 있고 한데 예. 합참의장이 벙커에서 지휘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벙커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대통령이 총사령관이고 국군 통수권자이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합참의장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일반적인 재난은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부처 간의 일을 뭐 조정을 할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숙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할 그런 이 책임이 있는 것인데 뭐 대통령이 만기칠람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코미디 같고요. 예, 예. 또 더군다나 네. 지금 대통령실이 그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네. 그리고 아마 8월 말 정도에 그 전 외무부 장관 관저로 네. 이 공관으로 네. 그 관저를 그 아마 옮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정비가 다 근데 끝날 것 지금은 같죠. 이제 예. 임시로 그 원래 자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자택에 아마 비상 상황선에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예, 예. 저도 제 사무실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매일 그 경찰차들하고 그 이른바 사이카라고 하는 쫙 이런 경찰들 행위를 봅니다. 경호 경비 예, 인력들이요? 예, 네, 제가 매일 봐요 그걸 보는데 아마 그걸 8월 말까지일 건데 그 아직까지 임시 거주 상태에서 이런 재난을 당했는데 네. 왜 집에 가서 집에서 그걸 전부 다 지시하고 보고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공격밖에 되지 않는다. 예. 우선은요. 그 대통령이 움직이면 솔직히 말했어요. 대통령이 그 중대본 같은 데 가서 움직이면 업무 보고받고 뭐 지시하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하는 말이 뻔한 말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네, 총력을 뭐든지 기울여라. 예, 최선을 다해라. 예. 총력을 뭐 기울여라. 이런 소리만 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재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에 가서 직접 움직이고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예. 그것이 나는 국가원수로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예. 행정수반으로서도 할 일이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장면이 얼핏 떠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예, 그렇죠. 뭐 예. 조지 부시 대통령도 뭐 국가적 재난 상황 혹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전담하는 뭐 소방 관련된 통수권자가 자리에 앉고 옆에 이제 대통령이 상석이 아닌 곳에 앉는다든가 대통령이 쪽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 오바마가. 모습들도 오바마는 거기 가면 방해밖에 안 되니까. 떠오르긴 그리고요. 하네요. 왜 또 자꾸 집에 갔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 점은 또 하나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네. 2011년 7월일 거예요. 네. 이 강남에 그때도 물난리가 침수가 났잖아요. 있었죠. 예, 예. 물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 비가 시간당 한 80mm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80mm가 왔을 때 그렇게 물난리가 났다. 이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막 강구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퍼부었죠. 네네. 역대 정부가 그리고 서울시가 돈을 퍼부었는데 우선은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72mm에서 한 6mm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새로운 수로를 만들고 뭐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80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예, 신문 제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물폭탄 다 예. 물폭탄이에요. 예. 주요 신문의 제목들이 예. 다 물폭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물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과연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것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퇴근을 미룰 수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게 3일간 걸쳐서 최대 네. 300mm에서 500mm까지 비가 온다. 네. 이렇게 예보가 됐지. 네. 그런 국지적인 물폭탄이 퍼부어질 것이다. 예. 특히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퍼부어질 것이다. 예. 이런 것은 아마 기상청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네. 대통령은 평소처럼 퇴근을 감행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제가 마침 사실은 그 물폭탄이 퍼부어졌을 때 강남 성모병원 내거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차들이 워낙 막히는데 가다 보니까 제 왼쪽으로는 정말 최고급 차, 예. 내가 정말 고급차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들이 물속에 잠겨서 둥둥거리고 있어요. 예, 예. 이래서 그 현장을 대통령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다시
야, 차 돌려라. 돌려라. 그 누구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 차 돌려라 이래서 대통령실로 복귀한다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네. 아까 그 윤건영 의원입니까? 네네. 뭐 왜 대통령이 동선을 2개 이상 확보를 하지 못했느냐? 예. 그건 경호실장이 책임질 문제다 이랬는데 그건 지나친 오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뭐 얘기는 뭐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재차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시민사회 수석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다가 부재했다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의 그 관저가 지금 그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저희가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금 잠시 사저에 머무르시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그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죠. 어떤 상황이 어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고 또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현장과 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또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시장 등과 실시간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야당이. 자, 근데 지금 채팅방에서는 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방구석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세월호 때가 왜 떠오르지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그런데요.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집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옮겼다라든가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그 서울 정부청사, 정부 서울청사 거기 있는 중대본 사무실로 옮겼다면 안 그래도 지금 그 일대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아마 엄청난 방해가 됐겠죠. 저는 그 점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현장에서 봤는데요. 그 상황은 정말 비상 상황이에요. 차들이 전부 다 둥둥 떠다니고 차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저는 다행히 제일 가 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건너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 앞에는 경호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여러 가지 교통 통제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움직일 수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진 것은요.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 천재지변을 왜 예상하지 못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고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강남 일대 그 배수 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약간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내놨네요. 강남 일대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2027년까지 건설하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해왔습니다. 빗물수로 자체를 지금 건설하다가 그것도 3년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예산 부족이다 이러는데 예산 책정 단계에서부터 그게 서울시 의회에서 잘랐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잘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천재지변이 벌어지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상이변이 자주 올 텐데 저도 걱정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작금의 지금 상황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에 따른 앞으로 이런 일들도 반복될 수 있으니까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그런 말씀에서 근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반지하방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생명을 잃은 그 발달 장애 그 가족들입니다. 거기 그런 아마 그런 위기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우리 사회에 근데 옛날에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 그리고 고독 사는 노인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을 나는 야당이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여당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지금 대통령 공격하느라고 바쁘다면 저는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일사천리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첫 출근했는데 그 조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기자들을 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는 좀 일축한 메시지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이준석 대표 그래픽 같이 보여주시죠. SNS에 오늘 오랜만에 하루에 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법적 대응 방침 시사한 대로 이제 밝혔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로 들어가기로 된 박민영 대변인 관련된 코멘트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충성을 받은 적도 없다 하시면서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거기에 근무 환경은 좀 다를 거다. 잘 헤쳐나길 기대한다라는 얘기하면서 어쨌든 지금 비대위 체제는 조기 전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별로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말 예고한 대로 가처분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일전에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그러면 당내외 주변에서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의 의도는 뭔가요? 갖지 못하면 망하기라도 하겠다 이건가요? 신당 창당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그 정치적으로 이제 적대적인 입장이 완전히 섰다. 예. 이걸 며칠 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젊은 친구가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구나. 이준석 전 대표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네. 이 다윗 이미지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넣는다는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정당은 이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하면 소속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의총에서 79명이 참석했죠. 네, 거기에 1명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뭐 그중에 속마음으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이제 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을 넣는다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가처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든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간에 가처분 넣었다는 것 자체로 당은 일단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형해화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네. 원래 국민의힘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이 당이라크는 그 국민의힘이라크는 빽딱이만 딱 남겨놓고 네. 사실은 당이 전부 다 제갈 길 다 가는 거 아니냐. 다 그 소속 의원들부터 그리고 중진들까지 전부 다 권력 다툼하느라고 이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윤 대통령을 도와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 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를 터뜨렸던 임대차 3법 예.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드는 핵심 사유인 노동 3법 이런 것을 바꾸는 데 대해서 시안조차 만들어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무기력한 집권 여당 이걸 보고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신뢰가 깨진 데는 뭔가 이 새 정부 그리고 새 집권 여당이 시원한 모습,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네. 아닌 말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가령 기업들하고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를 만들어서 대토론회를 연다라든지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든지 우리는 그러면 법인세를 이렇게 감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기업들과 소통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로 나가 있는 수많은 좋은 일자리들 이걸 리쇼어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돌아오게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런 걸 고민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정부에도 없고 당에도 없고 없고요.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부서지고 신뢰가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그러면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요. 뭐 그럴 거면 선관위로 하지 왜 비대위를 했느냐. 내년쯤 그러니까 정기국회 지나서 내년쯤 차츰차츰 이렇게 좀 안정시켜 놓고 전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은 어떻게 이게 참 보시나요? 재밌어요. 예, 예. 예, 어제 관리형도 되고 혁신형도 된다 예.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냈던 그 최재형 혁신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은근히 힘을 실어줬는데 예. 그리고 뭐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 만나자 하니까 이준석 대표 전화를 안 받았던 모양이에요. 뭐 뿌리 뽑아서 안 받은 거죠. 옛날에 같은 그 바른정당 에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갔던 사람인데 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지금 이 조영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당기면요 국정 그 감사가 있는 네. 정기 국회가 망해버립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소수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인데 예. 이 전열을 못 갖춘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아무리 자신은 당의 그 정상적인 대표가 아니고 예.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렇더라도 야당을 그 어느 정도 그 야당과 싸우고 네. 해서 윤석열 정부를 측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조기 진당대회를 하게 되면 모두 거기에 뭐 당권에 관심을 다 가지고 이 당권이 뭔가 하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공천권. 가지는 예. 그런 진당대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 정기국회 제도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못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로 넘기면 그건 아마 권성동 그 원내 대표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기 임기를 거기다 채우고 그렇죠. 예, 그 자기도 이 당 대표의 그 정치 스케줄대로 출마할 수 있으니까 뭐 윤핵관을 대표해서 출마할 수 있으니까 예.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당이 그 당권을 놓고 네.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 예. 나는 이게 당이 또 다른 그 분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1월 달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아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무슨 대조로 막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를 다루면서 청년 당원들에게 입당해라. 우리 세력을 만들자. 그러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세력을 쭉쭉 키우고 있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 아닌 말로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쪽과 예. 그리고 윤핵관과 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런 분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지금 또 당권 경쟁에 이미 뛰어든 분이 있잖아요.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또 이 외부에서 들어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예. 뭐 이런 분들이 또 그 이전 투구판에 들어와서 하게 싸워야 되니까 국민이 보면 한심하죠. 아직까지 윤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안 지났을 때인데 그런 식의 집권 여당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윤 대통령에게도 그건 치명적 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예. 어제 예. 비대위원장 결정을 하면서 묘하게 이 비대위의 기간도 정하지 않고 뭐 그리고 성격도 정하지 않았어요. 예.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성격도 그냥 당원 정하지 개정하고 않았는데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끝났죠, 사실상. 예, 네. 이게 사실은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질 답변을 못하니까 그걸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 사실은 결정을 해놓고 비대위가 출범이 돼야 되는데 예. 적어도 기간에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도 말하지 않는 것은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크고 그런 기간을 놓고도 당내에서 또 갈등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기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좀 길게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준석, 윤핵관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하여튼 뭐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민들레라는 모임도 공모임 시작한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민주당 얘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뭐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어대명이라는 것도 옛말이래요. 확대명이라고도 하던데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해서요. 그렇지만 뭐 지금 당헌 80조를 뭐 바꾸냐 마냐 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입장을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 뭐라고 했냐면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 이 이유에서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에 대한 당헌 80조 개정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좀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당대표가 돼주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약간 축복 같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그건 아닐 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어느 언론이 뭐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예. 가령 이재명이 이 등장하는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솔직히 큰 도움이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 지금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당은 80조까지 예. 바꾸자. 예.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수완박으로 한번 쉽게 말하면 이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금수완박으로요. 네.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제한이 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천 계양을로 가서 이 송영길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게 본인의 뜻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셀프 공천 예, 셀프 논란이 공천 있죠. 얘기가 이미 나왔고 예. 그건 지난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네. 얘기로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자, 두 번째 이제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 대표에 지금 출마하겠다. 예. 이 당 대표가 되면 이제는 뭐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를 당장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을 해도 민주당이 통째로 의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구속영장을 치겠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오, 예. 예. 그리고 기소를 하면 예. 아주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 냉전이 벌어지겠죠. 네네. 이 여야 간에 예. 협치는 애초에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80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네 번째 방탄조끼예요. 뭔가 하면 예. 지금까지는 기소가 되면 당 대표에서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도록 당헌이 돼가 있었는데 네. 기소가 돼도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준적인 정의감인가? 난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가령 자기가 배모 씨의 잘 법인카드 아는 관련, 김모 씨가 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건 나를 걸고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 의원이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여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배우자 선행 차량의 운전기사였다. 예. 일부 보수도 받았고요. 예.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죠. 예. 그게 뭐 승관이 그렇게 보고가 됐으니까 그건 허위일 리는 없고. 네. 그런데 선행 차량이라는 것도 배우자 선행 차량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가령 선행 차량이 가는 것은 이 뒤에 가는 본 차량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응급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선행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국가 요인일 경우에요.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의 차량에 선행 차량이 있는데 그 선행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기도 밑에 있는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네. 그걸 본인이 몰랐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만약에 이런 일이 선진민주정에서 벌어졌다면요. 아마 본인은 징계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겁니다. 닉슨은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에 전혀 연관되지 않았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결국 물러났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본질은 뭔가 하면 정치인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이번에도
뭐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아니면 본인도 깜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본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걸고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본인이 모든 걸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근데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이른바 법카 사건 예. 등등등등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본인은 자꾸 다른 말을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재명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다 공직적으로 보는가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반대편이 그렇습니다만 네. 본인이 명쾌하게 그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사과를 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령 대장동 같으면 가령 본인이 배임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 업자들에게 그런 꾼들에게 네.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도록 그래 설계를 했느냐 이게 대해서 본인이 뭐 문답을 받든지 진솔한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도리고 공인이 도리예요. 자, 어쨌든 좀 전에 말씀 나눈 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해철 의원도 조금 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헌 개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을 후퇴시키는 일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이재명 의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 전원책 변호사 말씀처럼 네 번째 방탄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거성 전원책 변호사셨고요. 잠시 후에 전설의 장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우리 국방 안보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